두 번째 나눠준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이스타 거 이거 분홍색 표지를 한번 봐보자. 여기서 뭘 하냐면 이런 비문학 정은쌤 그 개인별 시간에도 막 어려운 기초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주는 문학을 할 거야. 자, 여러분 문학 어딜 보냐면 여러분 14쪽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 14쪽. 쪽에 뭘 정리할 거냐면요. 우리 한국전쟁에 대한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기말고사 때 이제 문학 들어가면 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또 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여러분 이제 시간대를 골라라 이 시대별을 골라라 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현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현대소설이 많아요. 근데 친구들이 현대소설에서 일제강점기는 시에서도 쉽게 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현대사나 아니면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전쟁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나오면 조금 그 상징적 의미를 찾는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선생님이랑 그냥 그 소설에 나오는 여러분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배경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 배경 시기는 아무래도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 이걸 이제 한국전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전쟁을 다루는 소설은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오늘 볼 임철우 작가를 볼 건데요. 임철우 작가는 제주도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원래는 이제 육지에서 사시다가 이제 노년이 되셔가지고 제주도에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재작년에 소설 하나를 또 출간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도 여러분 이제 한국전쟁에 대한 거, 베트남 전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위안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작가들이 아직도 그걸 소재로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소재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러면 주제를 좀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그 틀이 가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애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얘들아 그냥 폭격 떨어지고 막 얘들아 그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얘들아 그냥 그 전쟁터에서 얘들아 같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여자는 여군으로 남자는 이제 그냥 군대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안 됐잖아.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50년 전, 7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너무 끔찍할 것 같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이 잘 드러난다.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항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항마을 사람들은 이 학이 근데 이 마을에 되게 길조라고 생각을 해서 학이 얘들아 날아와서 새끼를 틀면 얘들아 새끼를 낳으면 올해 풍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끼가 얘들아 이 학들이 날아오지 않는 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을 때 이런 경술급지가 있는 날에 그 항마을 사람들의 마을에는 학이 안 날아왔어. 그러다가 되게 우울한 몇십 년 만에 학이 날아왔는데 그럼 이제 해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역사랑 학이랑 연결을 시키는데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조그만 마을은 얘들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전쟁이 나도 사람들 피난 가지 않고 얘들 그냥 살았거든. 근데 예전에 한 명이 마을에서 살던 애가 이러면 약간 이제 사회주의를 믿고 있어가지고 얘가 마을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얘들아 그 마을을 떠났었거든. 근데 인민군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온 거야. 돌아오자마자 마을에 있는 그 학들 있잖아요. 학들을 다 총살을 시켜버려. 그리고 마을에 있는 그 상징적인 나무들 있잖아. 그 나무를 다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 폭력.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사이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갔다가 다시 되돌아봤더니 근데 여러분 이제 죽였던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할아버지는 자기는 피난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불탄 채로 발견이 돼.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한 거야.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마 마을에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렸겠지? 그러니까 이러면 물론 얘들아 그게 이제 산 개인의 악덕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작품이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설명하는 모습에서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 자체에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극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아주 잘 드러나는 작품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세밀한 인물 심리 묘사 이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인물의 심리 묘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의 복이에요. 복이에 어떤 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냐면요. 이 두 가지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실존주의, 허무주의. 그래서 여러분 인물의 심리 묘사를 드러내고 싶을 때 실존주의나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그때 태어난 세대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선생님 아빠 때인 것 같아. 언니 선생님 아빠, 큰아빠 때 그때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을 했던 나라에서는 모두 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태어나요. 왜냐면 사람이 다 옆에서 죽어가는 걸 봤잖아. 내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마을 사람이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후손을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본능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해보다 유독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런 게 이런 약간 사람의 내가 후손을 남겨야 돼. 내 본질이란 뭘까? 인간의 존재는 뭐길래 이렇게 동족끼리 싸우는 걸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걸 실존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실존주의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선생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뇌. 이걸 얘기를 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뇌를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폭격 하나면 마을 하나 그냥 없어져. 이거 그냥 총 한 번 쏘면 이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인간의 생명이 얘들아 존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얘들아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빼앗겼는데 어차피 못 돌아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울해지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 허무주의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약간 이제 배경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배경을 많이 쓰냐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좀 안 그러세요? 선생님은 비 오면 여러분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되거든요. 왜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선생님이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좀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이 그렇게 아파요. 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좀 많이 얘들아 한쪽으로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부러져 본 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기만 되면 얘들아 이 발목 이쪽이 아프거든.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기분이 약간 나쁘잖아. 기분이 많이 다운돼. 그러면 얘들아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더더구나 전쟁이 시작된 시기를 봐보세요. 딱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얘들아 이게 비 오는 날이니까 얘들아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전쟁이랑 잘 어울리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운 학교들도 있어. 장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고 비 오는 날, 손창섭의 비 오는 날도 있고 다 비와. 다 전쟁 중이야. 그런 것들을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제랑 배경이랑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전쟁 너무 비극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쟁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 후의 여러분 대처 방안, 적응 방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적응을 하거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쟁 후의 대처 방안.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사회주의를 무조건 무시해야 될까? 우리는 북한을 무조건 얘들아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면 북한을 다 수용해주는 게 사실 맞는 걸까? 아니면 사회주의를 다 수용하는 건 맞는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어떻게 북에 대해서 대처하겠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이제 국가의 보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럼 이건 작가마다 다 다르겠지. 조화를 꿈꾸는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든 어떻게더라도 이 분단을 해결해야지. 좀 약간 강경하게 나오는 작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 뭐 이렇게 얘들아 좀 약간 나중을 생각하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달라서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들도 많냐면 50년 후에는 분단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작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을 끝나고 50년이면 2003년 되면 2005년 이럴 때잖아요. 그럼 이미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기보다 아주 과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아직 분단이 안 일어났지. 분단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분단이 아직 해소가 안 됐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서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데올로기의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 이거야. 여러분 이념의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전쟁을 한 게 여러분 그 냉전체제의 희생양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학자들 중에. 왜냐면 여러분 중국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여러분 이런 냉전 체제 중에서 그 냉전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군정하고 소련군정으로 나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희생양이다. 그러면 그 갈등이 얘들아 사실은 50년대의 문제가 아니라 60년대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70년대까지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작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배운학교도 있지만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여기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작품을 사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이게 이런 주제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좀 중요하게 살펴볼 거야. 자,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 왜냐면 사실은 선생님도 전쟁을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고 여러분도 전쟁을 경험해보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뭘 나타내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거 몇 가지만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전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많이 쓰냐면요. 차가운 철을 소재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철이라는 건 금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금속은 어떠냐면 차갑거든. 그러면 차갑다는 이미지를 왜 쓰냐면 이 전쟁의 냉혹함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고 철을 왜 소재로 들까? 왜 금속 중에 다양한 애들도 있는데 왜 철일까? 무기로 쓰여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무기를 드러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철이라고 하는 얘들아 이 소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전쟁, 무기 이런 걸 바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하나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 그 어둠의 혼이라고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 아버지의 땅에서 군인들이 얘들아 이렇게 화물을 파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근데 얘들아 딱 뭔가 탁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사람의 유골이 발견돼요. 아마 이제 전쟁에 이제 희생당한 사람의 유골이겠죠. 그래서 그 유해를 이제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군인, 경찰,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얘들 이제 막 유해를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해를 딱 이제 꺼내서 뼈를 이렇게 이제 닦아주고 얘들 이제 봉분을 이제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이 뼈가 얘들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로 칭칭칭칭 감겨 있는 거야. 손목이랑 발목 같은데. 그러니까 얘들아 아마 사람을 묶는 것도 제대로 없어서 쇠로 얘들아 이런 철로 묶어놓고 그 사람을 총살을 했거나 죽였겠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이 막 묶여있는 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전쟁의 이런 잔인함, 전쟁의 고통. 그래서 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철이
뼈에 이렇게 사가가지고 이제 그 뼈가 얘들아 우리 약간 사가 되면 다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막 변했다 막 이런 거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주면서 그 철을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풀어. 정성스럽게 다 풀고 나서 그 철을요 저 멀리 이제 산 너머 절벽에다가 딱 던져요. 그 던지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전쟁의 고통은 끝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소재가 그 작품에서 그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썰린다. 쇠하고 철을 섞었어. 쇠하고 철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무조건 전쟁. 근데 그걸 없앴어? 그러면 전쟁의 해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또 뭐가 있냐면 두 개로 나뉘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뭔가 얘들아 이제 학생에 빗대어가지고 하는 소설에서는 학생들이 금을 그었다. 아니면 여러분 뭔가 두 개가 불질러졌다. 아니면 두 개로 뭔가 나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분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조건 분단이에요. 분단을 상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되고 죽는 경우에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 피는 여러분 이제 전쟁의 상처, 전쟁의 뭐 상흔, 전쟁에서 나타내는 어떤 고통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색으로 대부분 이런 전쟁의 상흔과 상처를 많이 표현을 할까요? 피의 색깔인 빨간색을, 그치? 빨간색을 가지고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 색깔 하나 더 갈게요. 여러분 색깔 어떤 색이 있냐면 보라색.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시반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제 피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안 흐르니까. 이렇게 중력으로 아래로 흘러가면 사람이 이렇게 혈색을 띠는 게 아니라 열 아래 부분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 아래로 이제 푸르딩딩해지고 약간 뭐라고 하지? 멍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약간 퍼렇게 보라게. 그러면 여러분 이 파란색과 보라색은 약간 무슨 걸 상징하고 있냐면 죽음을 상징을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죽음을 상징을 해요. 우리 멍들어도 얘들아 막 다치면 얘들아 보라색으로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냐면 어둠의 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어둠의 혼의 주인공이 아들이 이제 11살이야. 아들이 이제 나가 주인공이야. 어린애잖아. 근데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우리 아빠가 너무 싫다. 우리 아빠는 맨날 돈도 벌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굶어도 아빠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잠깐 집에 올 때면 집에 잠깐 하룻밤 자고 가면 엄마는 항상 어디 가서 뭐 허렇게 멍이 들어서 온다. 엄마가 멍들어서 오는 거야. 어디 가서. 아빠가 오고 난 다음 날이면 엄마는 멍들어 오거나 아니면 어디 다쳐오는 거야. 나는 우리 아빠가 너무 싫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아빠가 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집에 잠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또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엄마는 그러면 그 다음날 아빠가 왔다 간 다음 날이면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 거지. 니네 남편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가 너무 싫대. 근데 아빠가 싫은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이제 이 마을에 크게 이제 모이는 곳에 광장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나도 갔더니 이모부가 나보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면서 이제 너 아빠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아빠가 산에 들어갔다가 멍석에 말린 상태로 온 거야. 그래서 시내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말 딱 듣고 얘는 안 거야. 아빠가 죽었구나. 그럼 왜냐면 그 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산에 들어갔다가 멍석에 말려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죽은 경우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구나. 그걸 알고서 아빠가 그 싫어했던 아빠지만 죽었잖아요.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막 뛰거든요. 애가 막 뛰는데 그때 보이는 하늘의 풍경이 무슨 색이냐면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기여가지고 내가 밤이 되니까 약간 어두컴컴해지지. 근데 내가 저녁이었으니까 얘가 해질 무렵이기도 했었잖아요. 빨간 노을과 검은 색깔이랑 그 어둠이 합쳐지면서 보라색, 남색으로 막 보이는 거야. 그 배경이 아빠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거.
그럼 여러분 보라색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색깔이 다 이런 상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가자.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인민군, 뭐 국군, 연합군, 당연히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여러분 이제 그 대상들이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70년대에도 쓰이고 80년대에도 쓰여.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대적 배경을 암시할 수는 없어. 그치? 그냥 이념의 차이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단어가 들어가면 시대적 배경을 알 수는 있겠지.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소설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빨갱이와 빨치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빨갱이는 이제 그래도 좀 제주도에서는 좀 자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사상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 자주 듣고 하니까 어떤 의미고 어떤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는 아는데 빨치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소설에서 잘 못 찾더라고요. 그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 사회주의를 낮잡아서 부르는 표현일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전쟁 났을 때 맨 처음에 얘들아 북한군이 부산까지 낙동강 직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이랑 국군이 여러분 압록강까지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중국이랑 여러분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얘네들 다시 이렇게 내려오지. 그치? 그래서 우린 1사후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84. 대략 간단하게 6.25 전쟁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인민군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 같이 후퇴를 못한 인민군이 있었어. 그 후퇴를 못한 인민군들은 목적이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정말 못 따라갔거나 아니면 여기 남아서 선동을 하거나 정치색을 선동하거나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산이나 아니면 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국군하고 연합군은 이 사람들을 이제 토벌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제보받으면 가고 제보받으면 가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1학년 때 장마 배웠던 사람들이 경찰이 나한테 와서 뭘 하냐면 초콜릿 줄 테니까 니네 삼촌 왔다 갔지? 이렇게 물어봐. 삼촌 왔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초콜릿 먹고 싶어서 어린애 아까 초콜릿 먹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아빠가 가서 고문받다가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사회주의를 믿고 있거나 인민군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고문을 받는 거야. 아니면 얘네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니까 산에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투영하면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그냥 총질. 그래서 얘들 아까 아버지가 여러분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멍석에 말린 상태로 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뭔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사회주의를 믿고 있었고 사회주의자라는 게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산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고 근데 사람들은 알지 저 사람 사회주의자인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에 들어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간 날이면 어떻게든 알고 얘들아 경찰이 엄마를 데려가서 엄마를 때려서 니네 남편 어디 갔어? 이러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잡혀서 멍석이 말린 상태로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본 거야. 그게 여러분 빨치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치산이라는 건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잡는 거 빨갱이를 잡으려고 산에 불 지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내려오면 총질하거나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도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학기 지금 여기 시험에 태평천하도 배울 학교도 있고 만세정도 배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제강점기에서부터도 사회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소설에 이게 사회주의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사회주의는 하나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어요.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도 사실은 그걸 좋아하지는 않아.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 거를 빼앗아서 이러면 우리 다 똑같이 나누자? 너무 이상적이야. 왜냐면 근데 딱 듣기는 너무 좋아 보여. 근데 너무 이상적이야. 왜냐면 일을 안 하거든 사람들이. 누가 주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일파랑 그 다음에 일본이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빼앗아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조선은 좀 더 부국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해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본을 얘네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랑 맞물려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독립운동의 방법이고 하나의 가치니까 괜찮지만 해방이 되면 여러분 두 개로 나뉘잖아요. 소련군정하고 미군정으로. 그러면 남한은 미군정인데 이 미군정이 미군이 여러분 이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이렇게 산에 들어가고 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 그럼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인민군이 들어오면 그 사회주의자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고. 물론 그 사이에 되게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죠. 사회주의를 탄압했던 이때 사회주의를 탄압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막 죽이기도 하고 오히려 민족주의자의 독립운동가들을 이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거는 역사적인 문제야. 다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그 사회주의자들이 남한에서는 살아가기가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주의가 그런 문제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소설에서 반영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니까 소설에서 넣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산에 들어갔다? 아니면 아버지가 맨날 어디 숨어서 지내고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나가서 안 들어왔다? 아버지 사회주의자였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그런 경우들이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주인공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아까 아버지 땅이라고 하는 작품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유해 발굴한 거 거기 주인공이 유해가 계속 발굴되는 걸 보면서 자기 아빠 같다라고 생각을 해. 아빠도 어딘가는 저렇게 해서 죽었겠다. 왜냐면 아빠도 사회주의자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안 왔거든요. 그 자기가 본 아버지는 학생 때 찍은 사진, 아버지가 학생 때 찍은 사진만 봐왔어. 그러니까 얘들 아버지를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보라색, 검은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엄마는 밝은색,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표현을 해. 그거는 얘들 엄마는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밝은 색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계속 빨갱이 자식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군인이 되려고 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자라니까 자기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군인이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여러분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뭘 선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간단하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아래다 그냥 쓰세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실험인과 이상가족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제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작품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 15쪽에 여러분 우리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15쪽에 있는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15쪽에 제목을 얼른 한번 봐주세요. 제목을 봤더니 새로운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을까? 여러분 땅은 맨날 너희들 밟고 다니는 거 아니니? 그럼 여러분 땅이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작품에서 새로 열리는 땅이라고 했을 때 얘가 시작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새로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 지금 정말 얘들아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아마 뭐 시작의 이미지나 뭔가 새로움의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 지문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나지문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나니까. 그치? 가지문은 요거고 나지문의 의미를 제목을 봐보면
제목에 공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공터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공사장의 공터 막 이런 것들, 그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도 그러면 시적 대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적 대상.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을 찾으셨으니까 작품으로 바로 가셔도 되지만 여러분 아마 이 지문을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3학년 기출문제에 해당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처음 본 친구들은 뭘 해주시면 되냐면 보기를 한번 가보자. 보기에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보기를 참고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쉽겠지. 그치? 그래서 보기를 보는데 자, 여러분 우리 17쪽에 보기가 들어가 있는 게 몇 번 문제예요? 9번이죠. 그쵸? 9번은 여러분 뭐에 대한 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가에 대한, 그렇지. 새로 열리는 땅이라고 하는 가에 대한 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시험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 볼 때 굳이 여러분 여기 이 보기를 다 옆에서 선생님처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에 번호만 매기세요. 읽으면서 우리 시험 볼 때는 번호만 매겨도 되잖아. 그치? 번호만 매기자. 신동엽의 현실 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여러분 현실이 몇 가지 나왔어요? 현실이 2가지 나왔죠? 그럼 2가지 나왔으니까 번호 1번, 2번 순서대로 매겨주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처해 있는 현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있어야 할 현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머무르지 않겠대요. 머무르지 않겠다는 건 여러분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머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처해 있는 현실에다가는 그냥 마이너스 표시만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본문에서도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 있어야 할 현실은 뭘 한대요? 지향할 거래요. 지향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얘들아?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나 봐. 그러면 2번 옆에다가 일단 플러스 딱 해주면 되겠지. 그럼 자, 다시 가자. 자,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머무르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애가 1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1번. 그러면 여러분 분단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해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럼 분단에다가 번호 몇 번 매겨주는 거야? 1번 매겨주면 되네. 이 시에서 여러분 분단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는 무조건 부정적이고 처해 있는 현실이 되는 거야. 이걸 찾아주면 돼. 이걸 머물려고 하지 않고 자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아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나아간다는 말 이미 앞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향.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그럼 번호 몇 번이에요? 이게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매칭하는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자. 자, 결국 이 시에 있어서 있어야 할 현실은 그럼 일단 2번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거는 공동체의 염원과 일단 근데 공동체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 그러면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이다. 그럼 이런 민족 화합이라는 거는 안 나왔으니까 민족 화합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민족 화합에다가 2번 번호 매겨주면 될 것 같다. 그치?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게 1차적인 생각.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 고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처해 있는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이라는 건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게 이거는 진짜 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해 있는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은 시간적인 거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바로 시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빨리 캐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해 있는 현실하고 있어야 할 현실 시제가 다른 것 같아. 시제가 뭐가 들어갔니? 이거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예요. 맞아요. 여러분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배워주면 좋아요. 자, 얘는요 미래예요. 그러면 자, 이 화자는 현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분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작품에서도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네.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기대하고 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있어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린 긍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까지 찾았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하나씩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여러분 이제 15쪽 한번 가볼게요. 1년이에요. 하루에 너의 손목 쌓아주면 고드름은 운하에 못 미쳐서 녹아버리고 얘들아 근데 좀 되게 추상적이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드름이 있는 게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게 얘들아 녹아버리고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 그러면 아직 고드름은 있어. 그치? 그럼 이게 현재야. 그럼 여러분 이게 현재고 그 다음에 고드름이 열리고 고드름이 생기는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 겨울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이 고드름은 그러면 긍정적인 시간일까 부정적인 시간일까? 부정적인 시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어라는 거야. 이걸 찾아주면 돼. 그럼 우리 아까 현재가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연결을 시켜주면 돼. 자, 근데 이 고드름이 녹아버리고 있대요. 자, 녹아버린다는 건 아직은 고드름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 그러면 이게 녹아버리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녹아버리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가 없어지는 행위인 거네. 그러면 녹아버리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다시 정리해볼게요. 고드름이 있는 게 그럼 처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처해 있는 현실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화자가. 그러니까 있어야 할 현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해됐니?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2연을 가자. 자, 2연을 가면 풀밭에 부러진 허리 껴서 건지다 보면 자, 그럼 일단 풀밭에 지금 뭐가 있냐면 부러진 허리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부러진 허리가 부러졌다라는 건 뭔가 두 개를 지금 나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두 개로 나뉘면 무조건 뭘 나타내주는 시어라고 했어요? 분단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보기에도 분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바로 분단을 나타내고 얘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여러분 얘 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껴있는 상태를 이 화자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지려고 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걸 건지다 보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진다는 건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걸 해소해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시어인 것 같아. 어떻게 선생님 집에 해석하는지 되니? 하나의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 게 얘랑 의미상의 연결관계를 찾아서 긍정 부정인지 또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밑둥이 긴 폭포처럼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그럼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 역사는 흐른대. 분단이 됐을 때도 그러면 역사가 흐르고 분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역사는 흘러갈 거래. 그러면 역사는 현재는 미래는 계속 흘러가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현재고 여러분 건지는 것도 여러분 현재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 계속 역사는 흐르는구나. 한민족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뿌리가 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년 갈게요. 3년. 자, 피다순 축지를 잡고 얘들아 좀 생략된 말들이 많긴 한데 피다가만 순의 축지를 잡고 라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순이 뭐예요? 순은 이런 새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새싹을 내가 이렇게 잡고 너의 눈동자에 령을 넘으면 여러분 지금 뭘 넘는데요? 령을 넘는데요. 근데 령이라고 하는 글자에 매산자가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산과 관련돼 있는 애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고개. 령이 나오면 얘들아 이거는 고개. 그럼 얘들아 령을 넘으면 이라고 했거든? 그럼 나는 지금 령을 다 넘은 상태야? 넘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화자는 얘들아 이렇게 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맞아요. 이건 현재예요. 그러면 현재니까 이거는 긍정으로 볼 거야? 부정으로 볼 거야?
부정이지. 힘들잖아, 산 위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0이라고 하는 공간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곳이라서 이게 그러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걸 넘어서 어디에 가냐면 정전지구는 여기 넘어가면 정전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정전지구의 뜻을 봤더니 전쟁이 끝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아까 분단이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겠지.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끝난 현재야. 아직은 여러분 이 정전지구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죠? 근데 여기에 자기가 뭐 하려고 한다고 하냐면 다심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앞마당에. 근데 여러분 자 다심하기라고 했지. 이러면 이렇게 뭐뭐 하기라고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서 기로 끝나는 어미가 들어가면 그럼 이건 약간 미래를 나타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땅에 뭐 한대요? 다심을 할 거래요. 그럼 다심의 뜻을 봤더니 새싹을 심고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곡식을 나는 지금 얘들아 뭐 하고 있었어? 순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잖아요. 순을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다가 다심 씨를 심고 곡식을 걷어들이는 행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여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심하기는요 미래예요. 그러면 하자는 정전지구라고 하는 처해 있는 현실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 다심을 하려고 하는 있어야 할 이 현실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기대하고 이걸 염원하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민족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복에서 그렇게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복에서 저렇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띄워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이제 사연으로 갈게요. 자, 사연. 고동치는 젖가슴 뿌리를 세우고 치솟은 살림을 거니노라면 그러면 여러분 막 뿌리가 막 이렇게 뻗어 있는 살림을 걷고 있대. 나무 숲을 막 걷고 있대. 거기를 걷다 보면 초연이 거친 밭도덕에 가서 새벽을 열리라. 그러면 여러분 초연이라고 하는 뜻을 봐주세요. 초연이 화학 연기잖아요. 화약이 뭐예요? 무기죠. 그러면 선생님 무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전쟁을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초연은 전쟁을 상징해요. 자, 근데 그 초연이 뭐 했대요? 거쳤대요. 여러분 거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끝. 등장. 전쟁이 끝나면요. 전쟁이 끝난 이 밭두덕에 가서요. 자기는 새벽을 열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을 열리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리라고 하는 무슨 시제를 썼어? 미래. 그렇지. 그러면 나는 여러분 이 땅에 가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에 대한 화합을 내가 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근데 여러분 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야 될까? 왜 새벽에 열릴까? 새벽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새벽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는 자고 있어도 선생님 가끔 이제 일하다가 4시나 5시에 이제 집에 퇴근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업 준비하다가 이제 그때 가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은 가서 자는 시간이지만 환경미화원들 나와서 다 청소해 주셔. 청소 시작을 하고 얘들 막 출근하는 사람들도 막 있어. 버스 막 다니기 이제 5시 조금 넘으면 막 버스 다니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뭔가 다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야. 그럼 우리 아까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 새로 열리는 땅이라고 해서 시작의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새벽이네. 그래서 이 새벽의 시간에 자기는 이게 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 대충 이해되셨어요?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여러분 보기에서 긍정 부정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지문 충분히 여러분 처음 본 작품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7쪽에. 그러면 17쪽에 9번 문제를 한번 풀까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는 내가 쉽게 풀 수 있고 어렵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고드름이 얘들아 우리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야 해요? 1번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2번에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근데 만약에 고드름이 녹아버리면 이라고 하는 식구가 들어갔어? 그럼 몇 번이랑 연결돼야 돼? 2번.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뭐 부러진 어린이도 다 설명했던 거고, 역사가 철철 흐른다는 건 여러분 아까 얘들아 그 분단된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해소하려고 하는 미래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역사가 흘러가는 의미 3번도 맞는 거고, 그치? 4번은 여러분 선생님 정전지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만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새벽을 열리라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분 두 번째 현실이랑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현실을 나타내주는 민족의 염원, 민족의 공동체에 대한 염원, 아니면 화합에 대한 민족의 장,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래.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6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6번은 서술상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가만 봤으니까 가만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골라내볼까 얘들아? 골라내보자. 답을 고를 거야. 자, 미안해 8번이에요. 미안해요. 저는 6번으로 봤어요. 자, 미안해요. 8번이에요. 8번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의인법이 쓰였대요. 여러분 의인법 얼른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가의 의인법. 선생님 일부러 표현법을 하나도 설명 안 했어. 얘들아 의인법을 얼른 한번 찾아봐 줄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 보세요. 우선 우리 제목에서 시적 대상이 누구라고 찾았어요? 땅.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누구도 찾아보시냐면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적 대상에 누구도 포함을 시키냐면 시적 청자도 대상이야. 듣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시적 대상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있냐면 시적 청자도 대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시적 청자 나온 것 같아요. 시적 청자가 누구예요? 너. 여러분 1년하고 3년에 너 2인칭 너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너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시적 대상이 누구라고? 땅이 곧 너야. 땅은 살아있는 애가 아닌데 그거를 여러분 살아있는 청자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맞아요. 이해됐니? 자, 여기서는 청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적 청자하고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바로 땅이랑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닌 이 땅을 여러분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을 그러면 앞부분을 여러분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선생님이 왜냐면 고드름만 해석했거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년 다시 봐봐. 하루 해가 너의 손목을 쌓아쥐면 고드름이 녹을 거래요. 그럼 해가 너가 누굴 쌓아? 땅이었죠? 해가 땅의 손목을 이렇게 쥐면 고드름이 녹을 거래. 이건 비유적 표현이지. 의인법은 비유적 표현이니까 해가 햇빛을 땅에 쏘면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면 그걸 손목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네. 손목을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고드름이 녹는 거죠. 그러면 해도 의인법 쓰고 있는 거 이해되세요? 해에서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 시적 대상인 땅에서도 의인법을 여러분이 찾아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가세요. 어조의 변화가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어조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인데요. 근데 얘들 아까 보기에서도 계속 얘는 지향, 나아갈 거다, 기대한다, 염원한다 계속 여러분 앞에만 보고 가고 있어. 그러면 태도가 변하지? 안 왔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뚫린 거네. 자, 그다음 세 번째. 과거,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작품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현재랑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반어법. 얘들아, 반대말 쓰니?
얘는 아주 직설적, 물론 얘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수미상응을 쓴대요. 여러분, 수미상응이 뭐예요? 수미상관의 다른 말이죠. 그쵸? 자, 수미상관을 쓰면 1년하고 사연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아니죠. 답 1번이네. 그럼 만약에 의인법을 못 찾은 친구들이나 의인법을 얘들아 헷갈려서 이거를 잘 맞나? 아닌가? 했다면, 그럼 얘는 답이 아무것도 없는 걸걸? 그래서 아마 고르게 될 거야. 그럼 다시 오늘 정리할 거는 표현법에서 정리할 건 시적 청자가 이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상을 여러분 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의인법 만들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요 뭘 해오시냐면, 자 16쪽에 자 봐봐, 얘들아 16쪽에 있는 나지문을 읽어오는데 그냥 읽어올 게 아니라 16페이지에 있는 이 나를요 어떻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자 우선은 시적 대상이 정말 공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화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표현법을 찾아보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아도 표현법 하나 이미 나왔어. 아까 8번에서 여러분 공통점, 8번에서 공통점이 여러분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의인법은 쓰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의인법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찾으시고, 플러스 3개 이상의 표현법을 더 찾아오세요. 3개 이상의 표현법을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해주시냐면, 마지막에요. 여기서 화자가 인식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화자의 인식 변화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여러분 그 17쪽에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 1주차 다 해오기. 저번 주 안 해가지고 많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주차에서는 여러분 우리 뭘 해보냐면, 지금 17쪽에 문제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뒤에 20쪽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요거 소설도 하나 풀어서 와봐.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